그래서 그 용량이 얼마 되는지 또는 색상이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것들. 그리고 내가 몇 개를 줄 건지를 마지막에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 한눈에 나오긴 하는데 여기 딱 봐도 34온즈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는 판매자 생각이에요. 그 구매자한테는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실 때 일반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들, 색상, 크기, 용량, 사이즈 이런 것들은 마지막으로 빼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건 앞에 빼고 뒤에 빼고 중간은 거의 아무도 안 읽어요. 자, 그리고 나면 가격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가격은 일반적으로는 세일즈 프라이스라고 부르게 돼요. 자, 여기서 프라이스가 좀 이따가 두 개가 나올 건데요. 6월 프라이스는 소비자 희망 가격이에요. 그리고 세일즈 프라이스는 실제로 고객들이 구매하는 가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홈플러스에 가서 소비자 희망 가격을 보고 가격을 구매해서 사진 않죠. 일단 홈플러스에 적혀있는 판매하는 가격, 그 세일즈 프라이스가 얼마인지를 보고 일반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리스트 프라이스가 있고 프라이스가 있고 너가 당신이 얼마를 절약할 수 있는지와 같은 퍼센테이지도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your price는 즉 소비자 희망 가격을 리스트 프라이스라고 하고 프라이스를 내가 세일 프라이스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아마존의 시스템이 조금 복잡합니다. 소비자 희망 가격은 그냥 소비자 희망 가격 your price, 세일 프라이스는 내가 판매하는 가격이고요. 내가 판매하던 전 30일 가격이 리스트 프라이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복잡한데요. 그 실제로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할인이 돼야지 여기서 할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달에 진짜로 11불에 팔았어야 12.09에 팔았어야지 지금 요 슬래시 짝뜨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세일된 가격으로는 팔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해요. 그래서 땡스기빙 때 미국에서 세일을 많이 하죠. 그러면 10월 달에 물건이 제일 비싸요. 라는 논리로 보통 일반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 네이버나 우리나라 정서에 절대 맞지 않는 건데 제품 가격이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요. 제품 리뷰를 남기러 가면 나는 분명 12점 얼마에 산 것 같은데 지금 13점 얼마고 막 그래요. 내가 산 것보다 더 쌀 때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마존에서는 계속해서 가격을 변동하는 정책들을 모든 셀러들이 펼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예를 들면 이거였다고 치면 어떨 때는 11불에 팔다가 어떨 때는 8.59로 팔다가 어떨 때는 어떻게 팔다 어떨 때는 저렇게 팔다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일반적으로 펼친다. 그래서 가격을 넣는 날은 저희가 총 4개 정도가 있어요. Your price, sale price, manufacturing retail price, business price. 그래서 정말 많은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하나하나 실제로 셀러 센터를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또 보이는 게 쿠폰입니다. 쿠폰은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형태로 쿠폰을 걸으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달러 고정 방식입니다. 1달러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쿠폰을 걸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달러 할인, 이렇게 보시면 5달러 할인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5달러 할인입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 5% 할인 또는 20% 할인,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정 금액 할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퍼센테이지 할인이 있습니다. 쿠폰은 일반적으로 초록색으로 붙게 돼요. 그래서 밖에서도 아까 이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죠? 일반적으로 초록색으로 할인을 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쿠폰이 붙어야 된다라는 것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IT에서 질문 주셨는데요. 제목 키워드 글자 수에 따라 노출 순위가 달라지지 않나요? 글자 수에 따라 노출 순위가 달라지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키워드의 랭킹별로 달라집니다. 아마존은 어떤 노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브라는 바디워시를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브 키워드를 여기다 잡았건 블랙 포인트에 잡았건 어디에 잡았건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 내가 키워드를 잡은 걸 내가 키워드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디워시라는 걸로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지 같은 것들을 아마존이 알고리즘을 막 찾아서요. 각 키워드별로 이 제품의 랭킹을 매깁니다. 아, 바디워시라고 했을 때는 도보 제품 1등, 그리고 나서 어떤 제품 K존 거 2등, 누구 3등, 4등 해서 쭉 랭킹이 나오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한 999위까지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그냥 그 이하로 쳐버려요. 그래서 모든 키워드마다 랭킹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어디에 두건 그런 거는 사실 처음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목의 숫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이 키워드로 내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랭킹이 얼마나 되는지와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될 겁니다. 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너무 많으면 최저가가 좋지 않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네이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제목 글자가 너무 많다거나 또는 블랙 포인트가 너무 길다거나 해서 그런 것 쪽으로 불이익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는 제목의 특수 문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어, 처음 넣으실 때는 키워드가 많이 없잖아요, 내 제품에. 그래서 키워드를 이제 좀 처음에는 많이 넣었다가 중간중간에 아, 이러면 구매 전환율이 떨어지네 하면서 그걸 조금씩 줄이거나 조금씩 늘리거나 하는 형태로 보통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키워드를 많이 넣는 거, 즉 제목에서 우리 제품이 어떤 거에 걸릴지 모르니 좀 여러 개를 넣고 거기서 좀 수정하는 형태로 가는 게 일반적인 판매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리스팅 분석을 또 계속해서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베리에이션입니다. 베리에이션은 저희는 옵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베리에이션이 들어가면 구매 전환율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뭐 아이폰을 사러 갔는데 아이폰 11을 사실래요? 아니면 아이폰 11 검정색을 사실래요? 화이트를 사실래요? 그러면 저는 화이트를 살지 검정색을 살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이폰 11 화이트밖에 없대요. 그러면은 아 살까? 아니면 내가 이 가게에서 나갈까? 밖에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옵션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통 핑크색과 이런 거를 사볼까? 아니면은 이런 노란색을 사볼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보통은 구매하게 되는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휴대폰으로 보았을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제품이 너무 많으면 검색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선호하는 그 옵션의 양은 적어도 8개 이하 또는 6개 이하 정도면 사실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이따가 같이 우리 리스팅 분석하는 걸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취했고 내 경쟁사들은 얼마만큼의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블랙 포인트라는 건데요. 블랙 포인트는 일반적으로는 5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인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달에 100만 불을 이상, 그러니까 100만, 그러니까 빌리언 달러 이상 판매하는 셀러를 슈퍼셀러라고 말하게 되고요. 슈퍼셀러는 블랙 포인트의 제한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판매하면 설명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도 아직까지는 그런 계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전설로만 내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에 문의를 했을 때 보통 이런 것들이 그 플래티넘 셀러라고 보통 플래티넘 멀천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런 분들이 이러한 특별한 혜택들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카테고리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특정 카테고리에서는 최근 들어서 블랙 포인트가 8개까지도 오픈이 되는 카테고리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꼭 5개야 라고 기억을 하시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5개지만 카테고리마다 좀 다르고 똑같은 카테고리라서 하더라도 플래티넘 멀천트들은 더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블랙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랙 포인트는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2020년도까지만 해도 제가 보기엔 그랬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나의 제품 특징 4개를 잡습니다. 내 도부 비누는 펌프형입니다. 내 도부 비누는 무슨 향입니다. 내 도부 비누는 어떠한 사람들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와 같은 특징들을 일반적으로는 잡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아, 너 이거 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 또 이런 거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센터로 연락하세요와 같은 연락들을 하는 게 요거 마지막에 보통 나오는 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고객 서포트 개념으로 나오게 되는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아, 그리고 요 이제 바이박스 개념이라는 것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 여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것은 바이박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바이박스를 일반적으로는 돌아가면서 얻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나 혼자 팔면 바이박스는 계속 내 거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나 혼자 내 제품을 판매하는데도 내가 나 혼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제품에서 내가 구매 전환율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제가 바이박스를 획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바이박스는 누가 획득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도 획득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게 아직까지 저는 아마존의 오류라고도 생각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아마존은 경쟁력이 없는 셀러들이 아마존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바이박스를 나 혼자서도 계속 경쟁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박스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고 여기 부르는 것을 바이박스다 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어를 통일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셀러 센트럴 또는 아마존의 본사에 문의를 넣으시면서 저 바이박스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A 플러스 콘텐츠라는 건데요. 이것도 용어를 저희끼리 통일을 할게요. 여기는 저희는 지금까지는 상세 페이지라고도 보통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을 하시고 아마존에서 강의를 좀 들으시고 하실 분들은 다 A 플러스 콘텐츠라고 부르게 됩니다. 좀 이따가 맨 마지막에 저희가 용어 정리를 하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상세 페이지를 A 플러스 콘텐츠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상세 페이지가 일반적으로는 어, 일반적으로는 브랜드 셀러들에게만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셀러분들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마존 미국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 이미지는 총 7장이 들어가고 A 플러스 콘텐츠는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A 플러스 콘텐츠가 최대 많이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7장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총 14장의 사진들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A 플러스 콘텐츠 모듈에 따라서 조금 달라서 뭐 최대로 넣으시려면은 뭐 50장까지도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좀 다르겠죠? 자, 여기서 조금 내리게 되면 이제는 디스크립션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A 플러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셀러분들은 디스크립션이 없습니다. 디스크립션을 A 플러스 콘텐츠로 대체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 명이 나오게 되고 제품 상세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좀 이따 우리가 제품을 등록할 때 이거 우리가 다 등록한 이 정보들이 어디로 가는 거죠? 라고 다들 물어보실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적으신 게 이렇게 쫙 리스팅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품 리스팅의 Q&A 공간인데요. 제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하신 것들이 발생하실 때 아마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Q&A 세션에 질문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 Q&A 세션에 질문을 넣으면 셀러가 어떻게 응답을 하죠? 어떻게 응대를 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셀러가 응답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끼리 정보를 소통할 수도 있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답변을 하지 않아도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약 see more answers 하고 7개라고 적혀 있죠. 하나의 질문에 7명 또는 8명 정도가 막 답변을 달아주는 거예요. 왜 달아주는지는 이제 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달면 이걸 제품을 구매해 본 사람들에게 이메일이 쭉 갑니다. 자, 이런 질문이 달렸는데 한번 답변을 한번 달아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질문이 쭉 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Q&A 질문 공간이 있고 이거를 셀러가 무조건적으로 응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응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희한하네.
네, 그러고 다음으로 보실 것은 제품 그 이제 리뷰를 보게 되는 겁니다. 리뷰는 일반적으로 맨 마지막 공간에 존재하고요. 리뷰는 1점부터 5점까지 5점 만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리뷰에는 두 가지 형태에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텍스트가 들어오는 리뷰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텍스트가 들어오지 않고 별점만 들어오는 리뷰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는 좀 이런 방식으로 보통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 제가 그 리뷰를 왜 남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아닌가요? 네, 그래서 리뷰를 남기는 보통 공간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 그 타 경쟁사들의 사진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오늘 제품 등록하는 것까지 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리스팅 분석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는 제품이 아닌 것들도 이렇게 메인 사진에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주는 게 13,000원은 아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마존에서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주는 상품만 메인 사진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주는 세트 상품이다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무슨 뜻인지 살펴볼게요. 내가 제품을 6개를 팩으로 해서 줄 거예요. 근데 메인 사진에 큰 거 한 개만 나와 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건 한 개에 20 몇 불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개에 40 몇 불인가?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이게 암묵적인 룰이 아니라 일반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를 다 보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손톱깎이를 몇 개 주는 거냐면 2개를 준다는 뜻입니다. 손톱깎이가 2개가 보이면 손톱깎이를 2개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섀도우가 있고 없고 메인 사진에서도 제품을 주는 것만 한다 그래서 메인 사진들을 그냥 올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런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가 없고요. 이런 것들은 섀도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섀도우는 아니고 이건 리플렉션이라서 반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품을 주민 확대하기 위해서는 1001 픽셀 이상이면 여기서 주민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규정상으로 1001이 넘어가서 마우스를 올리면 자동으로 줌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권장드리는 사이즈는 2000에 2000입니다. 이거는 픽셀을 의미하게 되고요. 2000에 2000 픽셀 이상이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정사각형 사이즈를 저희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건데요.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컴퓨터와 모바일로도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아마존에 가서요. 여러분들이 제품 사진을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크롬인 기준에서 컨트롤 안 누르시고 되고 그냥 F12를 누르십니다. 지금 제가 보시면 F12 누르니까 이렇게 변했죠. 그리고 여기 왼쪽 조만한데 여기 뭐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어, 디바이스를 바꾸는 거예요. 디바이스를 바꾸는 걸 누르게 되면 저는 지금 아이폰 X인 상태에서 고객들이 본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내 제품이 잘 보이는지. 실제로 근데 조금 작게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이거 크기로 봤을 때 사이즈랑 놓고 보면 정말 똑같이 사이즈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 브라우저에 맞게, 제 모니터 사이즈에 맞게 얘가 일부러 딱 맞춘 거거든요. 크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사진들이 실제로 잘 보이는지를 보실 때는 컴퓨터로 보셔도 너무 좋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바일로 보는 화면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특히나 요 이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어떻게 제품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시는 것들을 요즘 좀 포인트로 가져가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꼭 컴퓨터로만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모바일로도 내 제품이 잘 보이는지, 내 포인트들이 잘 보이는지와 같은 것들. 이렇게 크게 큼지막하게 써주면 너무 좋은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작게 쓰는 거 있죠. 이렇게 너무 작게 많이 쓰게 되면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 제품 설명이기 때문에 이렇지만 제품 설명이 많은 경우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게 옆으로 살짝살짝 넘어갑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장표들을 넣는 건데요. 이럴 때는 좀 동적인 걸 넣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색상의 대비 효과를 넣습니다. 약간 딱 봐도 움직이는 것처럼 잘 해놨죠. 근데 여기서 약간 색상을 뺍니다. 그럼 뭔가 움직이는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경쟁사 것들을 꼼꼼하게 계속 살펴다 보다 보면 아 얘는 이런 기술을 썼네. 왜냐면 저도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요. 디자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정말 다른 사람들 것들을 계속 쳐다보고 하다 보니까 아 움직이는 동적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색상을 넣어야 되고 이 엄마 사진, 애기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색상을 조금 죽여주고 텍스트가 중요하니까 텍스트를 빨간색으로 붉은 글씨로 넣어주고 와 같은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진기의 포인트 3개가 이렇게 제가 잡아왔는데 첫 번째로는 제품의 사용도와 활용성이 잘 나타나는 컨셉을 잡기입니다. 실제로 이걸 내가 샀을 때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시계를 팝니다. 벽걸이 시계를. 그런데 이거를 저는 뭐 오피스용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예쁘게도 만들 수 있지만 구엉이 시계 같은 거라고 한다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사진과 함께 시계를 놓는다든지 또는 동물용 캐릭터 그런 거라면 그런 거에 맞게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런 사진들 누가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울리는 사진들을 같이 놓는 겁니다. 이거 사진들 보시면요. 실제로 촬영한 게 아니고요. 이런 뒤에 있는 사다가 그냥 합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울릴 것 같은 예를 들면 아까 음식 사진을 하나 찍어주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넣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음식이 있는 거에다가 우리 거를 6개 쌓은 거에 합성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네, 물론 음식 사진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실제로 모델을 고용했다가 사진 찍게 되면 굉장히 비싸고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텍스트는 최대한 적게 포인트를 잘 살려서 이런 뜻인데요. 특히나 한국 상세 페이지들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그림으로 딱 보여주고 아 이거는 그냥 삼각대고 당신이 이렇게 아이랑 놀 때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성능은 끝나야 되는데 텍스트가 너무 많은 경우에 좀 보기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무료 상업용 이미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편집해도 괜찮다.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린 거 있죠. 이런 것들 그냥 우리가 직접 다 촬영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런 저작권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확인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에서는 총 7개의 이렇게 사진들이 보시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보이는 거는 총 7장의 사진들이 보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메인 사진의 규정과 나머지 6개의 규정이 다르다. 그래서 7개의 사진이라 그래도 모두 동일한 사진이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첨부하시는 경우에는 사진 6장까지 메인 사진 1장과 기본 사진 5장 그리고 마지막 동영상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키워드 최적화가 있는데요. 오늘 키워드 최적화까지는 조금 스텝이 조금 밀려서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이제 같이 저희가 제품을 등록해보는 과정들을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등록하려고 가져온 제품은 이 공책입니다. 공책. 실제로 판매를 하는 거고요. 이런 공책이고요. 제가 사이즈하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그걸 같이 보시면서 이 공책을 팔아보는 걸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뭐 그 안에는 이미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 위에 이제 공책들이 이렇게 쭉 이 드래곤 빌리지라는 그 게임사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책을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계정이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셀러 센트럴에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셀러 센트럴 메인입니다. 여기 셀러 센트럴 메인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처음 해주셔야 되는 것은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카탈로그에 애드 프로덕트를 눌러주십니다. 카탈로그에 애드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등록할지 아까 만약에 우리가 타사 거를 아래에 쳐서 우리가 여기다 판매할 거라면 여기다가 지금 바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바코드는 일반적으로 뒤에 다 존재하죠. 네, 얘는 아마존용이라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RA 제품들 아니고 내만의 PL 제품을 판매하실 때는 I am adding a product not sold on Amazon 이걸 클릭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을 등록할지를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를 판매할 겁니다. 그러면은 블랭크 노트라고 해서 블랭크북 쭉 있죠. 오피스 프로덕트에서 뭐 이렇게 쭉 있고요. 좀 이런 식으로 노트북, 라이팅 패드 이런 거 있네요. 저는 요거 카테고리를 잡아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트라고 쳤을 때 정말 많은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제품으로 이걸 하게 될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앞에 것만 보시면 돼요. 요 앞에 시작이 오피스 프로덕트인지 아니면 시작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근데 보니까 다 오피스 프로덕트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위 메뉴까지는 솔직하게 중요하진 않아요. 맨 상위 개념이 이게 하우스홀드인지 또는 이게 키친 제품인지 이게 오피스 제품인지와 같은 것들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판매하실 때 카테고리를 보실 때는 가장 상위 카테고리만 일단은 가장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한번 제가 제품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등록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Select라는 버튼을 눌러서 지금부터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네, 녹화본이랑 교육사진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카테고리까지 선택을 하고 들어오면 여기까지 선택이 되는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어드밴스드 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돼요. 많아졌죠? 줄어들었다,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많아졌다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필수 사항들은 당연히 이 좁은 것만 해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 등록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의 저는 다 등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프로덕트 아이디는 바코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산하시는 제품의 바코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바코드를 지금 빠르게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바코드는 월드와이드 바코드라는 데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월드와이드 바코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코드를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다. 내셔널와이드 바코드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셔널와이드 바코드라는 데 오시면 이렇게 바코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럼 저는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바코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785-939-634525 이렇게 바코드 입력하고 제가 사용한 바코드는 UPC라는 바코드예요. 그러면 내가 UPC를 사는지 뭐 어떻게 살 때 이건 UPC예요라고 하면서 줍니다. 그래서 UPC 제가 샀으니까 저 UPC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프로덕트 네임이 어떤 건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 프로덕트 네임은 여기 적어왔는데 제가 미리 준비해 온 제품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설마 이렇게 들어가네요. 메모장을 키겠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자, 여기 제가 제품 이름을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제품 이름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 이름의 무조건 첫 글자는 다 대문자여야 합니다. 대문자가 아니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품이 등록되지 않고요. 뭔가가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품 제목을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브랜드 네임입니다. 저는 해당 브랜드는 드래곤 빌리지라는 브랜드 이름을 쓰고 있어서 드래곤 빌리지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사이즈 맵, 컬러 맵이 있습니다. 제 제품은 흰색 노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굳이 이거를 흰색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흰색임을 알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다가 컬러에다가 화이트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굳이 사이즈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사이즈는 적지 않을게요. 컬러 맵에다가도 화이트.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사이즈 맵과 사이즈는 입력을 안 하고 왜 컬러 맵을 입력을 했지? 저는 이거는 컬러가 하얀색인 건 알겠지만 이 노트를 뭐라고 사이즈 부른지는 몰라서 적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별표가 아닌 것들은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는 차차차차 판매하면서 구매 전화를 올리기 위해서는 적어야겠지만 그때 가서 우리가 이것을 정의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넘어가는 것도 일부러 알려드리는 거예요. 맡기실 때 분명히 맡기실 거예요. 아, 그럼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사이즈는 어떻게 해서 괜찮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오퍼 탭입니다. 오퍼 탭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격 정책을 매기게 됩니다. 1번 Seller SKU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저는 노트 화이트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화이트 노트니까 저는 화이트 노트라고 제가 부르기로 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프로덕트 텍스 코드 저 모릅니다. 안 쓰겠습니다. 자, 다음 머천트 쇼핑 그룹 이거 저 안 쓰겠습니다. 머천트 쇼핑 그룹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차피 FBA로 판매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별표 있는 것만 보도록 합시다. Your price.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희망 가격이 얼마입니까? 저는 이거를 제 소비자 희망 가격은 24.90불입니다. 약 29,000원 정도 되는 돈이죠. 왜 웃으시면 왜요? 되게 너무 비싸요? 되게 비싼 겁니다. 되게 짜잘스럽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비싼 노트이고요.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소비자 희망 가격이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일즈 프라이스입니다. 얼마에 팔지. 저는 8.90에 팔겠습니다. 그래서 8.90이 좀 이상하죠? 12.50. 그리고 이게 제가 밖에 클릭하면 오류가 뜰 거예요. 클릭하는 순간 이제 오류가 뜰 건데 안 뜨네요. 일반적으로는 세일즈 프라이스가 적히게 되면 세일즈 데이트라는 것도 적어주셔야 됩니다. 세일즈 데이트는 내가 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이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가격은 your price로 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manufacturing suggested retail price라는 게 나옵니다. 쉽게 번역을 하면 제조사가 제안하는 유통해야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거 설정을 안 해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우리 걸 떼다가 판다면 그때 제안을 해줘도 괜찮지만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딜레이 하루 이틀 되는 거는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일하게 24.90 이렇게 적으셔야 되지만 제일 좋은 건 그냥 빈칸으로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 제품이 몇 개 있는지에 대한 퀀티티 이슈입니다. 내 제품 몇 개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한 몇백 박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적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FBA로 할 거기 때문에 FBA는 우리가 제품을 보는 만큼 그쪽에서 제품 몇 개인지를 카운트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지 않고 여기 퀀티티가 있었죠? 이거 제가 지금 없어지게 해볼게요. 이거를 맨 밑에 내려서 풀필먼트 채널을 FBA로 하게 되면 여기에 퀀티티가 없어졌습니다. 보셨나요? 네. 그리고 나서 컨디션입니다. 컨디션은 제품이 새 건가 중 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새 제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뉴를 누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맥스 오더 퀀티티입니다. 한 명이 살 때 몇 개 이상 못 사게 규정하는 규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발이라든지 뭐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아마존에서는 몇 개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규정하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마존에 올려놓으면 누군가 그걸 사다가 이베이에서 판매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놓지만 저희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핸들링 타임은 이제 우리가 제품을 누군가가 우리한테 주문을 넣잖아요. 이 주문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면 블라인드를 만들어서 제품을 발송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루는 시간인데 FBA에서는 핸들링 타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퍼링, 기프트, 뭐 메시지가 되고 기프트 랩이 되고 이런 것들 yes로 다 해주시면 됩니다. 기프트 랩이랑 이런 것들은 만약에 사람들이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 아마존에서 돈을 받고 추가로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FBA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그냥 yes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퍼 스타트 데이트도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이 제품을 판매할 것인가 합니다.
저는 오퍼 스타일 데이트는 무조건 리스팅을 하는 날에 전날로 세팅합니다. 저는 9월 1일. 그러면 리스탁 데이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리스탁 데이트는 이 제품이 아마존 창고로 언제 도착할 거냐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것도 저는 그냥 9월 1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전날로 합니다. 전날. 무조건 다 맞춰주는 거예요. 오퍼 스타일 데이트, 리스탁 데이트. 좀 이따 보면 릴리즈 데이트랑 몇 개 날짜를 설정하는 날이 또 옵니다. 그때 다 오늘 기준 전날로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준 우리가 하루를 더 앞서기 때문에 무조건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오퍼 탭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more details까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세이브가 돼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걸 꺼버리면 내가 세이브가 버튼이 지금 안 눌립니다. 초록색으로 변했는데 초록색으로 안 변했어요. 그러면 뭐가 지금 내가 더 채워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떠 있고요. 가면 빨간색으로 네모박스 쳐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통 보실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딱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 넣어볼게요. 파트 넘버는 뭡니까? 이 제품을 뭐라고 공장에서 파트 넘버를 부르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왜냐면 공장에서 나는 내가 공장이고 내가 부르는 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거는 노트 화이트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활성화가 돼서 초록색으로 변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몇 개 또 중요한 게 아직 빠졌죠. 아까 이미지도 안 넣었고 제품의 사이즈도 안 넣었어요. 이거 같이 넣어 볼게요. 일단은 오퍼 탭까지는 다 완료가 되었죠. 그리고 나면 컴플리언스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이제 슬슬 복잡해지는데 컴플리언스는 배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 거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컴플리언스에선 작성할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컴플리언스가 있으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컴플리언스를 해당 제품의 MSDS를 보시고 나서 내 배터리가 몇 g이 포함되어 있고 내 배터리가 어떤 제품이고 내 배터리가 어떠한 건지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좀 빠른가요? 빠르지 않죠? 너무 천천한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누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제가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메인 사진. 하나, 둘, 셋, 넷. 좀 귀엽죠? 일단 24불스럽지 않나요? 이거 됐나?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등록한 이번 이미지는 자, 이렇게 메인 사진 1, 2, 3, 4, 5, 6, 7 제가 가져왔네요. 이거를 이제 여기를 눌러서 다운로드 가서 메인 이미지 1부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제품이 너무 커서 안 들어가거든요. 타입이 안 맞아서. 이거 하나는 뺄게요. 그러면 저는 4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4도 안 들어가네요. 더 안 들어가네요. 5, 6, 7. 7도 안 들어갔네요. 이렇게 저는 일단은 준비해온 4장의 사진을 모두 넣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제품 사진의 누키커 사진입니다. 사진 굉장히 잘 찍었죠. 흰색임에도 불구하고 흰색이지 않으면서도 흰색인 것처럼 찍었어요. 뒷배경이 흰색이니까. 두 번째로는 저희 제품의 사이즈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떠한 띠기 얼마나 그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제품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뒷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자, 세 번째 사진으로는, 그러면 이게 사실 저희가 포인트잖아요. 이 포인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제품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있는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것들 보여줬다라는 거. 그리고 컬러 브랜드가 주황색이잖아요. 그래서 주황색에 맞게 이렇게 보여주게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하면 7장 사진 모두 다 보여드렸고요. 자, 이렇게 다 올라간 거 확인하시고 나면 여기서 이제 사진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진 순서를 잘못 넣었네. 이렇게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수했으면 이거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삭제 누르면. 그리고 디스크립션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지는 다 끝났죠? 이미지 끝나고 디스크립션으로 가면 아까 분명 내가 블랙 포인트를 쓴 것 같은데 블랙 포인트를 아직 안 넣었어요. 그쵸? 블랙 포인트는 디스크립션에서 일반적으로 Key Product Feature라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Key Product Feature는 누르시면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되네요. 여기서는. 그러면 삭제하고 저는 5개만 할게요. 왜냐면 5개만 준비해 왔어요. 그러면 요게 아까 제가 써놓은 블랙 포인트거든요. 요거를 제가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홈 딜리트. 여기다 복사해서 여기 블랙 포인트 제가 255자까지 있습니다. 근데 카테고리마다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255자까지. 그리고 이 디스크립션이 2000자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드래곤 이런 뭐 그냥 요거를 한 줄 더 넣어줄게요. 지금 제가 디스크립션을 따로 안 써봐서요. 왜냐면 어차피 저희는 A 플러스 컨텐츠를 만들 거라서 디스크립션을 따로 작성을 안 했습니다. 자, 반드시 5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3개 하셔도 되는데 5개를 하면 키워드를 그만큼 많이 잡는 거니까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10개를 할 수 있으면 10개 해도 됩니다. 그거는 본인 자신의 나름의 표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키워드란입니다. 키워드란은 보통 여기에 서치텀이라고 적혀서 서 있게 되는데요. 서치텀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검색을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제가 아마존한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제 거는 his note입니다. 컴마. 또 뭐가 있을까요? 노트, 노트, note for child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gift, gift, gift for boy. 왜냐면 약간 남자아이들이 많이 쓸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키워드들이 쑥쑥쑥쑥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키워드란은 이 서치텀란은 한 번 넣으면 변경이 안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넣고 제품을 판매하시다가 보시면 어떤 제품에서 내가 많이 판매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때 그런 것들 변경해 주셔도 절대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많이 고생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은 처음에는 그냥 스타트를 끊고 그러면 결과값이 나옵니다. 어디서 내 제품이 판매가 됐는지가. 그러면 그때 그 키워드를 여기다가 또는 내가 놓쳤던 것들을 여기다가 막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런 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제품 판매되는지. 그리고 나면 more details 가면 이제 사이즈들을 적어주거나 그러는 란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이템 디멘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아이템 디멘션이 제가 적어왔는데 21cm에 17cm에 4cm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센티미터로 넣어도 돼요. 여기 보시면 센티미터가 있어요. 센티미터, 센티미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센티미터로 안 하고 일반적으로는 네이버 변환기에 가서 인치로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치 변환기 그리고 여기다가 누르시고 센티미터에서 21cm니까 21 하면 8.26인치거든요. 여기다가 8.26인치
그리고 17cm니까 6.7 인치. 그리고 4cm니까 1.57 인치.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바로 밑에 패키지 디멘션이라고 있죠. 이거 썼을 때 크기는 얼마입니까? 아이템인데 지금은 비닐봉투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비닐이 아니라 조그만한 예쁜 박스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의 디멘션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통 적어주는데 저는 이 PP이기 때문에 패키지랑 디멘션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저 똑같습니다. 8.16 인치 그리고 6.7 인치 1.57 인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몇 g이냐면 200g입니다. 제가 측정해 오길. 그럼 이것도 g으로 적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무게 변환기로도 들어가셔서 g을 파운드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파운드에서 200g을 넣어주시면 0.44 lb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나와 있었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음... 144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입력을 해줄게요. 그럼 144 pages 하고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age arrange가 이 어느 정도 연령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할 것입니까? kid라고 맞출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까지 다 저장을 했으니까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똑같은 등록하는 과정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류가 안 뜨는 건데 하시면 무조건 오류가 뜨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분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당연한 과정이니까 하다 보면 이제 점차 이제 왜 어디서 오류가 떴는지들을 같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매니저님들이 서포팅 해주실 수 있도록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리스팅을 하고 나면 보통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면 이제 세팅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제품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제품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요. 이 제품에서는 좀 그렇고 제가 다른 계정에서 말씀해주신 키워드가 어디서 판매되는지 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광고를 돌리시고 나면 여기에 search term이라는 게 뜨게 됩니다. 이 search term. 그리고 타겟팅이라는 것도 같이 뜨게 됩니다. 이 타겟팅. 근데 먼저 서치텀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서치텀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우리 걸 들어와서 몇 번 클릭을 했고 내가 돈을 얼마를 썼는데 오더가 몇 개 들어왔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마스크 파는 거예요. 그럼 100 pink disposable face mask라는 특정 키워드로 14번의 클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 비용으로 8.54불을 집행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그런데 오더가 들어온 숫자는 몇 개냐면 빵 개입니다. 그럼 이 키워드는 안 좋은 키워드죠? 그러면 나중에 좋은 키워드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좋은 키워드들은 이런 것도 되게 안 좋은 건데, 예를 들면 이거는 50 pieces black masks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6번의 클릭이 일어났고요. 저희가 집행된 금액은 3.74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더가 3개가 들어와서요. 3.74불을 사용하고 57.50불을 벌은 키워드인 거예요. 이거는. 기간이 8월 1일부터 8월 31일 동안. 그러면 저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나중에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훨씬 더 정교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키워드는 좋은 키워드네 라는 값이 도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핑크 키워드라는 걸로는 키워드를 굳이 많이 잡아서 키워드를 늘릴 필요는 없고 핑크는 버리고, 왜냐면 제 건 블랙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굳이 그 키워드를 핑크로까지는 잡을 필요가 없겠다. 그 키워드는 나쁜 키워드다. 또는 키즈 키워드, 키즈 마스크. 이건 키즈 마스크가 아니다. 그냥 일반 마스크다. 라는 것들로 해서 좋은 키워드들을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또는 카리자마 마스크, 페이스 마스크로는 5명이 검색해서 2명이 구매했다. 라는 키워드들을 보통 노출 잡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저희가 이걸로 오늘 콘텐츠를 사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런칭한 지 딱 한 달 된 제품이고요. 8월 2일부터 판매돼서 지금 오늘이 미국 시간으로 9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31일 정도를 판매했고요. 이런 마스크인데 지금 리뷰는 총 5개가 달려 있고요. 이거를 보여드리면 제품을 저희가 첫 달에는 광고를 완전 마이너스 돌리면서도 계속 판매를 합니다. 클릭이 아니고 세일즈로 가야겠죠? 스펜드. 처음에 저희가 34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121불을 씁니다. 처음에 진짜 런칭한 첫날이에요. 리뷰도 하나도 없고 그냥 진짜 처음. 그리고 이제 쪽쪽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저희가 돈을 계속해서 씁니다. 149불을 벌기 위해서 209불을 씁니다. 완전 적자죠. 제품 원가도 안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저희가 초기 물량 보낸 것 값이 이쯤에서 거의 동이 납니다. 초기 물량이 동이 나요. 그래서 광고를 살짝 죽이고 저희끼리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이 제품을 계속해서 팔아도 되는가? 이거 좀 좋은가? 근데 실제로 오더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두 개, 저희는 한 5개씩 나갈 거라 예상했는데 나가는 게 뭐 한 첫날부터 10몇 개씩 나갔었어요. 광고로도 나가고 쭉쭉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첫 번째 보냈던 5개 박스는 다 한 1, 2주 만에 다 팔았고요. 그 이후에 재고를 한번 더 발송하고 이제 해상으로도 가고 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왜 해상으로 발송 안 해서 물어보시면 될지 안 될지 몰랐으니까요. 처음에 테스트 물량으로 가서 마켓 돌려본 거고, 그리고 나면 이게 지금 보시면 이때 물량이 다 완전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하나도 못 돌렸죠. 그러다가 이때 저희가 광고를 수정을 해서 이제는 좀 준비된 걸 가지고 전략을 다시 펼치기 시작하는데, 보시면 8월 30일 날은 29불을 사용해서 219불을 벌었어요. 자, 이제 아까랑 완전 정반대가 됐죠. 그럼 왜 반대가 됐을까요? 제가 광고를 계속해서 분석해서 좋은 키워드들을 살리고요. 나쁜 키워드를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55불을 써서 478불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도 보여드리면 오늘은 제가 61불을 써서요. 363불을 하루에 매출로 판매를 했고요. 오늘 판매된 양을 보여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오늘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판매된 거는 30개가 들어왔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2개씩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개씩 들어오신 분이 2분이 있어서 오늘 하루에 32개가 팔렸거든요. 24시간 동안. 그리고 이거를 30일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30일 동안 제가 판매된 기준, 그러니까 30일로 보면 안 되고 어차피 판매한 지가 31일이 돼서요. 총 302개를 팔았습니다. 이 계정으로 새로 제품을 런칭하고. 근데 302개를 팔았는데 오늘 하루에만 들어온 게 30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량이 없어서 못 판다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고도 수정이 많이 되어서 32개 정도 판매되면 가격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는 16.5불에 판매하고 있어요. 오늘 기준으로. 그러면 매출적으로는 하루에 매출이 528불 정도 들어오고요.
대충 1150원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매출은 60만 원 정도? 그리고 만약에 재고가 다 있다고 가져가면은 한 달 매출은 이 정도 나올 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물론 뭐 올라가고 있어요. 리뷰가 달리면서 계속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 계정을 오픈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보시면 여기 16.50으로 판매하시는 거 혹시 보실까요? 16.50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9월 1일 기준이거든요. 9월 1일, 미국 기준으로 오늘이 9월 1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제가 이걸 어센딩으로 바꿔드리면 맨 첫날 판날이 8월 2일이 첫 오더거든요.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날은 11.50에 팔았어요. 왜냐면 리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격을 세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가격을 낮추고 팝니다. 그러다가 제가 쭉 내리면 어, 쭉쭉쭉쭉 내리면 여기 8월 2일까지는 8월 2일 날은 아까 11.50으로 팔았죠. 그러다가 8월 13일 날은 12.50으로 판매합니다. 12.50. 가격을 한번 올렸어요. 가격을 왜 올리냐면 리뷰가 달렸어요. 그리고 또 좀 올리다가 12.50에 팔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12.90으로도 가격을 한번 또 올립니다. 이유는 똑같죠? 리뷰가 점점 달리니까. 그러다가 지금 아까 제가 얼마에 팔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16.50에 현재 팔고 있어요. 근데 16.50에 팔아도 지금은 판매되는 개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마존이 이런 방식이에요. 처음부터 리뷰가 없는데, 아, 야, 얘 제품, 내 제품 똑같잖아. 근데 우리 제품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것 같은 사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구매 전환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올리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해보시는 절차들을 거쳐서 보통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직 흑자 전환은 당연히 안 했죠. 그렇죠? 왜냐면 그 1,500불 써가지고 3,000불 벌면은 배송비 못 빼고 원가 빼고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흑자 전환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흑자 전환을 하겠죠. 왜냐면 하루에 매출도 나고 있고 이제 광고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광고로 나가지 않는, 오늘 광고로는 27개가 나갔고요. 광고로 안 나간 게 그러면 아까 32개 나갔으니까 5개는 광고가 아닌 걸로 나갔어요. 그리고 광고 효율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군들이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처음에 싸게 부분 팔고 판매 괜찮네 올리면은 첫 번째 간 물량들 그냥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2차 오더 발주 준비하고 그러면서 차차차차차 올라가는 순서대로. 그래서 처음부터 순수익 전환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하는 동안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하루에 보통 광고 관리랑 물류 관리만 하시면 되는데 놀고 먹는 거는 없고요. 월화수목금토일 일을 다 보통 하게 되고요. 근데 하루에 한 광고를 보시면 2시간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물류 관리는 플러스 알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립이 뭐 들어갔는지, 경쟁사 어떤 거 제품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지 계속 봐주셔야 되고, 디지털 노마다처럼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실 수는 있지만 365일을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추석 때도 우리 미국은 추석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 같이 봐주시면서, 이번 주 또 다음 주 목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목요일도 매주 목요일마다 2시부터 강의 있어요. 그때 보시면서 이 기간 동안에 좀 부스팅업 하는 기간이니까 조금 더 같이 박차를 가해서 제품을 등록하고 하는 절차들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마무리 같이 하도록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이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공장이 ISO 등록이라든지 FDA 승인 같은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저희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규정이 바뀌어서 8월 24일에 바뀌었어요, 규정이. 그래서 브랜드셀러여야 됩니다. 그 아마존 미국 상표권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존 코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승인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제가 한국에도 판매를 하냐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FBA 창고로 직접 발송을 합니다. 저희는 3PL 창고로가 따로 있어서 저희 물류 창고가 따로 있어요. 미국에, LA 쪽에. 그래서 그쪽으로 보통 보냅니다.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다른 것들 보고 처음에는 그거보다 싸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가 분석을 아예 안 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싸게 들어가지만 좀 더 고급스러운 제품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견적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는 이 가격을 가야 돼라는 목표 가격은 있죠. 나는 목표 가격을 사실 저희 목표 가격은 16불이 아니었고요. 한 14불 정도였거든요. 비싼 거예요. 50피스에 지금 쿠팡 가서 보시면 엄청 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실수를 좀 해가지고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많이 팔리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측정하기는 합니다만 처음 초기 세팅 가격은 무조건 경쟁사보다 저희는 낮게 가는 전략을 일반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광고비에서 더 많이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광고비 제가 마이너스 낸 게 한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한 20만 원 벌려고 100만 원 쓰면 저희도 여러 번 여러 개의 신규 제품을 계속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습니다. 한 그 정도 광고를 돌리면 어느 정도 좀 나와서 마스크가 등록되어 판매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저희는 등록이 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차피 저 계속 여기 있을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여기로 남겨주셔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